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매월 마지막 주일날 나오셔갖고 현재 부동산 이슈 중에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한 투미부동산 김재근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근 소장입니다. 야, 대한민국 최고시죠? 네, 이 바쁜 와중에 또 시간을 쪼개셔서 이 빠세 초대석에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감론하고 오늘 갖고 온 주제가 너무 신박하고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담론이 될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공급 절벽을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항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쭉 풀어볼까 합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5년 뒤 공급 절벽. 공사 다 멈춘다. 공급 절벽 얘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뭐 인터뷰 실제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있고 기존 아파트 공급이 있을 텐데, 신규 아파트 쪽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없더라고요. 예, 진도가 나가는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강남 입주들이 올해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6,700세대 입주하고, 2025년도 1월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원 12,000세대 입주하면은 없어. 네. 강북은 더 없어.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5년 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공사라는 게 예. 지금 당장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일단 착공한 물량을 어떻게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관성적으로 밀려나가듯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스탠스를 잘못 취하면 또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분도 전문가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인터뷰에 한번 보긴 봤는데 네. 어차피 공급은 나온다. 우리가 뭐 정책을 다르게 한다 해서 공급이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완전 틀린 말은 또 아닌데 그렇죠.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아마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 공급량,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로 또다시 돌고 하는데 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부터 열까지 쭉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진짜 이게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어차피 통계는 똑같을 텐데 해석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그 논란의 종지부를 김재근 선생님이 찍어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 대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도 9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으로서 나왔었죠. 네. 이 공급 대책 조금 어떻게 보셨나요? 추석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 정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3 대책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예고편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냥 한 번 다 그렇죠.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맹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쭉 있긴 있죠. 네. 뭐 그게 맹탕이다라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맹탕 얘기들이 나오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2022년 12월 달 서울경제 기사인데 네. 부동산 전문가 110명한테 설문을 했대요. 2024년도 전망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하락한다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네요. 보합 2.7 뭐 1에서 3% 상승은 2.7 합해서 뭐 보합이든 상승이든 뭐 이렇게 본 게 한 5% 그러고 나머지는 죄다 하락으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냥 하락이네 그냥. 그쵸? 네. 다 하락인 거죠. 네. 많이 하락하냐 적게 하락하냐의 그 차이죠. 차이지 네. 일단 내년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반년 지나서 이번에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경에서 이번엔 부동산 전문가 100명한테 설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언제 사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었었다. 올해 상분기 내가 40%였고 3분기 이미 또 지났잖아요. 4분기 그렇죠. 내에 사야 된다는 사람까지 합하니까 과반수가 넘어가고 아예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앞서 서경이랑 이번 한경이랑 그 100명과 110명의 교집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스탠스가 달라졌을까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정도면 그냥 시황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전망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산다면 뭘 사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 그리고 분양, 공공분양. 즉, 다 신축 아파트거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 네.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누구도 구축을 사세요. 혹은 오피스텔을 투자하세요. 뭐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다. 결국은 다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나마 뭐 10%로 있는 게 꼬마 빌딩.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출간 인터뷰를 조선일보에서 한번 하셨었는데 원래 그동안의 인터뷰랑 조금 결이 다른 사항이 나왔어요. 김경민 교수님이시죠? 네, 김경민 교수님. 서울대학교, 네, 맞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에서 최고 스펙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잘생겼어. 아, 그럼요. 중년. 목소리도 좋아. 네. 예, 저랑 동갑이야. 그래요.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빠숑님이죠. 빠숑님이 워낙 또 동갑이시니까 이 김경민 교수님이 네. 그동안 어떤 식의 얘기들을 하셨었는지 좀 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5분이 계셨죠. 좀 하락 전망을 강하게 하셨던 올 초까지 그 5분 중에 한 분이시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올 초만 해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약간 스탠스가 바뀌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전세 폭등이라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고 역전세가 아니고요? 네, 오.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제 폭등을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정권이 제대로 대비를 안 하면 2027년도는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다. 즉 부동산 대란이 한번 터지면 네. 또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게 거죠. 제일 큰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에서도 20% 이상 폭락했었던 서울 집값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니까 나는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2018년도 4분기까지 떨어지면 네. 반등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내년 반등이라고 봤는데 그 시점이 사실 너무 빨리 떨어져서 빨리 반등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었고 그러나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결을 다르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 좀 아사모사 좀 애매합니다. 계속 상승할 거라고는 보진 않는데 일단 바닥을 쳤고 대폭락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상승인가요?에 대해서는 상승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집을 언제 사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자, 안정화된 이후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도 2025년도부터는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공급 물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폭등하기 전에 지금 그렇죠. 사라는 건지 뭐 이도저도 아니게 하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 인터뷰를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분이 어떻게 옮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까지 사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2055년도부터 오르니까 2024년 전에 사십시오. 네. 라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런데 그게 결국 24년도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차마 그동안의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오르셨으니까. 바로 사라고 얘기는 못하고 25년도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도 사실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쎄한 거죠. 지금 이미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봤을 때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바닥 찍고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돌려서 얘기하신 거지만 사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상승한다라고 전망한 거라고 해석이 그렇죠. 되거든요. 2024년까지 집 사라! 라고 네. 김경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볼 것이냐?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 공급 부족은 정말 심각해요. 통계량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니, 많지 않아요, 저것도. 그쵸. 네, 적은 거예요. 빠숑님은 딱 이제 캐치를 한 것처럼 네. 사실 이게 공급량이 절대 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대비 공급량을 그렇죠, 보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어느 지역이 2만 세대가 입주한다 하더라도 인구 대비로 보면 거기에 공급 폭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건 항상 인구 대비로 한번 네.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공급량도 줄고 있는데 문제는 인허가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진짜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반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다 보면 9월 달까지 나왔던가? 그렇죠. 어저께 9월 달 거 발표했습니다. 이제 9월 달 것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포함해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나 있다. 네. 하반기 거를 취합을 해도 늘어나는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힘든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 더 힘들어졌지 나아질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인허가를 안 받는 거죠. 종전에 인허가를 받았었던 게 그냥 꾸역꾸역 그냥 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보는 수치는 좀 다르긴 한데 전체 인허가를 1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 100 중에서 실착공으로 가는 게 종전에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허가 받아놓고 실착공으로 가는 게 절반도 안 된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전에 인허가 받아놓고서 절반밖에 착공 안 하는 거고, 지금 이 인허가량도 너무 적은데 여기서 절반만 착공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공급이 반토막 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급이 반토막 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926 부동산 대책 얘기가 나옵니다. 추석 직전에 뭔가 대책 나올 거다.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당시 오피스텔 규제도 완화하는 거 아니냐, 다주택 규제도 완화하는 거 아니냐, 정말 1.3 대책 이후로 조금 2월 달까지는 짜잘한 대책들이 있다가 사실 2월 후반부터는 사실은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다 보니까 굳이 뭔가 새로운 걸 안 내놨었던 거죠. 그렇다가 뭔가 대책 나온다라는 식의 시그널들 많이 나오길래 아, 추석 직전에 뭔가 큰 게 하나 나오나 보다 했더니 9.16 부동산 대책입니다. 진짜 추석 직전에 다들 기자님들도 뭐가 나오나 하면서 다들 휴가 못 떠나고 막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거 보고서 다들 그냥 한숨만 푹 쉬면서 뭐지? 했었던 거죠. 빠숑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뭐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대통령 공약 나왔던 거 재탕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기존에 있었던 거랑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했는데 색다른 거 있네요. PF를 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맞아요. PF는 인정합니다. 네네.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것들은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9.16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평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라임 좋네요. 공급 없는 공급. 뭔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인 공급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제 빠숑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PF에 대한 거는 있긴 한데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이게 있었던 사업들이 엎어지지 않게끔 살려주는 느낌이지 그렇죠.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있었던 거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는 부분인 거죠. 네.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도 지금 공급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죠.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금리, 원자재 상승, 그러니까 착공도 잘 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본 PF 전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이 아래와 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공급 대책에 대한 거. 여기 애초에 타이틀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보니까 상기 신도시 물량 더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민간에 있었던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를 후보지 발표를 조기화하도록 하고 뭐 조기 공급이라든지 종전에 있었던 뉴홈 사전 청약 예정대로 제대로 하고, 근데 이게 하나씩 까보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앞서서 민간 매매각 택지를 공공으로 전환하겠대요. 그럼 이거는 신규 공급인가요? 아니면 기존 공급 유지인가요? 그냥 뭐 유지도 아니고 그냥 뭐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택지를 더 늘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 그러니까, 네. 택지가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안 팔리니까 네. 공공으로 전환해서 LH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2023년도 7월 기사인데 상기 신도시마저 택지 매각이 더디다 네. 라는 기사가 뜹니다. 이제 LH가 토지 조성을 하면 이걸 매수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뭐 자꾸 지금 시행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굳이 지금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택지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매각 택지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를 그냥 LH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LH로 공급을 하겠다
공공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민간에서도 안 받는 땅이다. 사실 가치가 높은 땅일까요? 낮은 땅일까요? 그렇죠. 뭐 민간이 훨씬 더 분석력이 뛰어날 텐데 안 받겠다고 하면은 뭔가 수요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이 분양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네. 이 가격이 안 받겠다라는 건데 그냥 LH 입장에서도 이게 임대 아파트 짓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이거 또 누가 떠안겠어요? LH가 떠안겠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불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있었던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수습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뭐 신규 택지 지정하겠다는데 있는 거나 잘해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8월달 기사인데 기약 없는 토지 보상 광명 시흥 사업 존폐기로다. 이거는 제대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 토지 보상을 해서 2025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 보상의 시작도 못하고 있고 보상 자체도 빨라야 5년 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이 5년 뒤면 분양은 언제 하고 착공은 언제 해서 입주를 언제 한다라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지금 이미 앞서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들도 보다 보면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들 주목을 했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와 다르게 2기 신도시는 서울보다 좀 더 멀리 있었었죠. 근데 3기 신도시의 특징이 서울과 가까운데 오히려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데들 붙여놨었습니다. 과천은 너무 조그마니까 신도시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게 하남 교산들 많이 좋아했었고 그런데 보니까 광명시흥이 또 서울과 붙어 있는데 무려 7만 세대야. 여기는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대했었는데 이 제일 컸었던 프로젝트가 지금 뭐 사실상 엎어지냐 마냐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3기 신도시 과연 될까라고 하는 마당 속에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후보지 발표를 조기하면 뭐하냐. 지금 LH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뭐 로드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만 나서가지고 발표하면 뭐예요? 뭐 제대로 되질 않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휘망고문 아닌가. 약간 전 정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들 비판했었던 것 중 하나가 후보지만 열심히 발표하고 뭔가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공급은 한참 뒤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엄플을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그냥 야 공급은 충분해. 공급 앞으로 나올 때 많으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는 건데 현 정부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발표해 놓은 것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추가 공급 발표하면 뭐하냐라는 게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뉴홈입니다. 뉴홈. 일전에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이제 저랑 같이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토지 임대부 주택 문제가 많다. 네. 사기 청약이다 라는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홈이 토지 임대부 주택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도 토지 임대부 주택이지만 사실 저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전 청약이라고 봅니다. 이 사전 청약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요즘 언론에서도 공사 이제 이슈들이 막 부실공사냐 뭐냐 하다 보니까 후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선분양을 넘어서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도 되기 전에 선분양을 하고 있죠. 그림이 없는 무언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도 아니고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멋있게 지을 겁니다. 싸게 지을 거예요. 어때요? 좋죠? 조합원 가입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도 정부인데 설마 사기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억울해졌어요. 사전청약 받았더니 뭐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광명시흥을 떠나서도 다른 데들도 막 지금 막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땅 소송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애들도 과연 순조롭게 되느냐라는 비판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오히려 사전청약에 당첨 안 됐었으면 차라리 나아요. 내가 여기 떨어졌구나. 그래 여기 경쟁률 너무 치열했어. 내가 떨어졌는데 내 가점으로는 쉽지 않고 차라리 집을 살까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낫죠. 근데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더니 이거는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니야. 당첨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야. 공급은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사전 청약했을 때 분양가를 확정을 해두면 모르겠지만 사실 본인들도 확정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전청약 처음 시작했을 때가 2년 전이었었거든요. 네. 2년 전에 공사비랑 지금 공사비는 두세 배 차이가 났어요. 네. 맨 처음에 사전청약 분양가도 생각보다 안 싸다라는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네. 주변 집값의 반값으로 공급할 줄 알았더니 싸긴 싼데 엄청 싸진 않다라는 말들이 있었다가, 근데 문제는 그 금액도 그 금액대로 될 리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청약자 중에서 9%는 입주를 포기했대요, 이미. 아. 다른 데 차라리 집을 사자 라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여기서 또 문제. 입주가 지연되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가 언젠가는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부터도 저는 입주까지 진짜 빨라요, 5년. 그것도 제일 빨리 입주하는 단지가 뭐 첫 단지가 5년이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는 10년 보고 있고요. 입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까지 갖춰지려면 15년, 20년 걸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숑님이 더 정확하게 기억하실 텐데 우리 동탄 처음 입주할 때 느낌이 어땠었나요? 인기가 별로 없었죠. 없었고 미분양도 많이 했어. 그때는 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 분양을 했을 때라서 아무튼 동탄은 지금이 인기가 제일 많은 시기예요. 10년 넘었어요. 그렇죠. 네. 동탄 처음 입주할 때 뭐 허허벌판에 막 네. 인프라도 안 깔려 있고 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한 2억짜리 전세가 있었던 걸로. 1억도 많고요. 1억도 있었어요. 예, 예. 저 끝에 이제 좀 여기서 먼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랬죠. 예, 네. 부르는 게 가비였고 공실도 많고 진짜. 그러니까 시혼부부들이 어이씨 거저네 하면서 그냥 애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서 싼 맛에 들어가 살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지금 동탄의 이미지는 좀 많이 달라졌죠. 지금 동탄은 실거래가 20억도 넘게 찍히기도 하고. 롯데캐슬 20억 찍었어요. 20억. 정말 동탄 클래스가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이동탄이 인기가 있죠. 이동탄 그 역 앞에. 그렇죠. 1동탄은 사실 처음 입주할 때 인프라도 없는 시점에서 막 입주해가지고 막 고생을 다 했더니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니까 2동탄이 조성이 되는 거죠. 네.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막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1동탄은 이제 벌써 10년 차 넘어가는 준신축이 돼가고 있고. 10년이 훨씬 넘었죠. 15년 넘었죠. 지금. 그렇죠. 네. 2동탄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 뭐 이슈들을 다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탄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똑같다는 거죠. 2012년도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다 보면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아파트 있고 기반 시설이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넣어놓으면 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사기 분양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공공연하게들 있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 계약자 분통, 책임은 누가 지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고, 엄청 옛날 같은데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딱 10년 됐네, 진짜. 예. 이게 지금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뭐 기반시설 조성, 처음부터 교통대책 얘기하지만 교통대책도 우리 위례신도시 케이스 보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교통분담금 다 내놨더니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2기 신도시 중에서 성공적인 곳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놈의 위례신사선은 언제 되는 거냐, 맨날 주민들 분통 터지고 막 그러죠. 3기 신도시도 교통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인허가를 잘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될까? 있는 거 수습이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공급이 되긴 되겠죠.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제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3기 신도시도 이제 위험을 보여주긴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공공을 떠나서 민간주택 공급도 활성화를 한대요. 내용 보면 택지 전매 제한, 이거 개인들이랑 상관이 없고, 조기 인허가 하겠다. 일단은 시행을 하려고 해야 인허가가 빨리 해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시행을 해야 뭐 하는 거고, 이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겠대요. 이게 뭐 공급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고 뭐 이제 뭐 과도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유의미한 거는 PF 관련된 거는 그나마 조금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확 납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물론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작 건설사나 시행사분들한테 물어보면 택도 없다. 온도차가 완전 달라요. 예.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증권사분들이랑 시행사, 시공사분들이랑 온도 차이가 왜 극명히 달릴까라고 했더니 증권사는 사실상 이제 돈을 빌려주고 회수만 되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을 확대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쨌든 돈 빌려줬다가 떼일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하겠지만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감소되니까 시행사 발 이런 PF 위기가 증권사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찌랄시도 막 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증권사들이나 그런 거지 지금도 여전히 본 PF가 안 돼요. 네. 브릿지에서 연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너무나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사실 있는 프로젝트 어떻게든 그냥 수습하는 거에 그치는 거지 신규 PF를 새롭게 신청하려고 뭐 신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생각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이 금융 쪽 관련해서는 여전히 10월달 기사를 봤을 때도 뭐 9월 지났는데 12월에 또 위기설이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오늘 영상이 그동안 저희 빠숑의 세상 다쓰기 나오면서 했었던 내용들 조금 종합적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LH 사태 때 사실 우리가 시공사들만 많이 알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르다. 말 그대로 시공사는 도급공사만 하는 주체가 시공사고 대부분은 일단 시행사가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시행사가 뭔가 새롭게 프로젝트를 할 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도 한번 PF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때도 보면 우리 얘기했었죠. 일단은 시행사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근데 땅을 살 때도 땅 자금도 다 없다 보니까 에쿼티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에쿼티 자기 자본만 가지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땅 사는 돈부터 브릿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정말 고금리겠죠. 리스크가 좀 더 있으니까 고금리로 받았다가 나중에 본 PF를 갖다가 대원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가 넘어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니들이 얼마를 줘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는 30% 금리가 있다라고 해요. 법정 이율은 20%인데 이 업계의 정말 적폐 중 하나가 선취이자를 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뭐 1000억을 한다. 근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하면 200억을 먼저 퉁 쳐놓고 800억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이자를 이미 다 떼놓고서 증권사가 돈을 줘버리면 이자는 이미 다 받아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의 리스크는 원금을 갚냐 안 갚느냐 이것만 보는 거고 디폴트 날 것만 딱 생각하면 이제 논하는 장사고 솔직히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우리는 받는 금액 대비 이율을 역산해 버리면 실제 체감 금리는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갖다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채죠, 사채. 30%면 사채죠, 사채. 뭐 3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도 브릿지 금리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데 본 PF도 사실 현장들 되게 안 좋은 데들은 금리가 되게 높대요. 시행사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망한 시행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주단에서 그냥 빌려주지 않죠. 시공사 보고 책임준공 확약을 바꿔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책준을 걸어놨었던 시공사들이 시행사가 무너지면 자기가 떠안아서 자기 돈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느 뭐 언론사를 끼고 있는 건설사도 막 청와대 찾아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카더라도 들려오고 정말 위험한 데들 많죠. 실제로 뭐 이제 중견 건설 업체들 중에서 무너진 데들도 꽤 많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현황입니다. 원희룡 장관님은 최근에도 북한 가가지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 주거 안정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또 10월 달에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 투자가 이제 앞서가자라는 심리로 올라타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270만 억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없이 할 거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급 경생 국면이 일어났지만 하반기에는 풀릴 거다.
내년에는 정상 궤도로 갈 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장관님이 앞서서 심리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전 정권이랑 똑같은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할 거니까 기다려봐 라고 하는데 지금 실상은 제대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또 총선 전후로 우려먹을 것 중 하나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 사업성 안 좋았었던 일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데들 용적률 최대 500%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인프라도 그렇고 이주 대책이 먼저다라고 이미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냥 이거 발표하면 뭐하냐, 이거 뭐 어떻게 수습이 되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잘 될까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 1기 신도시 인구를 다 합치면 뭐 거의 100만 인구, 세대수로 따지면 거의 30만 세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100만 인구 곱하기 2를 해본다라고 하면 교통 대란이 나오겠죠? 경부고속도로 막 안 그래도 맨날 막히는데 더 막힐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대상이 많아요.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특별법에 의존하면 안 된다. 청사진대로 안 가면 이제 물릴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이긴 하지만 목동은 지금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법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갈 길 간다라고 하면서 가는 이유가 지금 이미 용적률 100% 초반밖에 안 되고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갑니다. 이게 윗단지 밑단지 다 둘 다 사업성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상계동, 중계동 이럴 때는 대지 지분이 10몇 평밖에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목동과 다르게 상계동, 중계동은 약간 베드타운 성격이 짙다 보니까 그렇죠. 중소형 평대들이 되게 많고 중층 재건축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굴뚝들도 보여지죠? 중간중간 예전에 중앙난방에 썼을 때 굴뚝들도 있는 이 상계동, 중계동이 재건축 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기사 떴죠. 상계주공 5단지가 분당 금액이 5억씩 나왔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5억이란 얘기는 실제로는 5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또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거잖아요. 예. 올해 들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예전에는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말만 하더라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네. 그냥 재개발 예정지 하는 순간 그냥 와 바람 불면 빌라가 다 올라가고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사항으로만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러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사업성 잘 따져야 되고 입지 따져야 되고 분담금 납부 능력 이거 못 따지면 엎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 드리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항상 하거든요. 사업성 같은 경우도 예전과 지금의 사업성을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업성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당장 공사비가 다 올랐죠. 건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금리도 다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도급 공사비가 아파트 건축할 때 300에서 500만 원대 했거든요. 그 하이엔드 브랜드 뭐 아크로라든지 DH라든지 이런 애들도 600이 채 안 됐었어요. 네. 500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년이 지났더니 기본이 7, 800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공사 선정을 된 곳들도 싸우고 뭐하고 해도 잘해야 600대에서 700대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건설사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저도 속 편해요. 그런데 저도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건설사들 입장이 이해가 되죠. 왜냐? 돈을 못 벌어요. 지금 폐업한 건설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메이저 시공사들도 본다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보다도 못 벌고 있는 거죠. 건설사가 악의 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적자인데? 예를 들어 삼성 보고 야, 너 갤럭시 좀 더 싸게 팔아봐. 너 돈 많이 벌잖아. 라고 민간업체한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독 부동산 쪽은 공익적인 측면이랑 맞물려서 건설사들을 쥐어 짜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랑은 다르잖아요. 수요견이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구별을 하는데 명품처럼 뭐 이탈리아 장인의 한 땀 한 땀 바느질 가격이 2배, 3배 올라가고 뭐 가죽 파동이 나가지고 가죽 가격이 뭐 3배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올려도 잘 팔리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올려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도 잘 팔리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원가라기보다도 오히려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데,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막 2배, 3배 올리는 거가 여러분들의 고열을 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지으면 적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전에 평당 500에 수주를 했었지만 이대로 공사하는 순간 적자 수주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우리 공사 못합니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미 입찰한 곳들은 정말 시공사랑 조합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지금 새롭게 수주를 해야 되는 것들 보다 보니까 공사비를 올려도 입지가 좋은 곳들도 유찰이 되더라. 그럼 신규 사업들이 안 되게 되면 공급난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10월달 기사 보면 신당 9구역입니다. 이 신당 9구역 위치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렇죠. 시공사 선정이 또 유찰이래요. 맨 처음에 한 700만 원대로 제시했다가 입찰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840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유찰됐습니다. 지금 700에서 800대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신당 9구역은 840만 원이면 언뜻 보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괜찮은 금액인데 왜 유찰이지? 얘기들은 하죠. 입지가 높은 언덕으로 있어서 뭐 공사 난이도가 높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세대수가 사업성을 고려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세대수가 300여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죠. 기본 관리비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평당 840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체 공사 연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사했을 때 이윤이 얼마야? 계산해 보니까 50억 이윤이에요. 30억 이윤이에요. 이럴 바에는 이거 몇 년 동안 공사하고 이거 안 하는 게 나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당 740회에도 세대수가 막 2000세대, 3000세대 이러면 아 그래 평당가는 조금 싸게 해준다 하더라도 약간 박리담의 느낌으로 박리담에. 그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조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립을 해주는데 이제 원가가 한 70만 원이고 100만 원의 컴퓨터를 팔아서 한 대당 30만 원의 마진이 남긴다고 쳐볼게요. 뭐 한 대당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조립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어이씨 마진 30만 원씩이나 남겨 내가 직접 다 사가지고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하면 되지만, 보통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프터 서비스 비용도 거기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번 계산해보는 거죠. 갑자기 PC방에서 대량 주문이 왔어요. 200대 300대가 막 들어와. 그러면 대당 마진을 한 10만 원으로만 줄여놔도, 즉 80만 원에 팔아도 하나당 먹는 게 좀 적어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한 대 주문하면서 어떤 젊은이가 들어와요. 너는 폭리를 취한다. 지금 마진 내가 다 알거든. 너 70만 원이니까 75만 원만 5만 원만 조립비 받아가 하면 딴 데 가세요 하겠죠. 야 저기 조합은 뭐 700에 해줘놓고 왜 우리는 800을 불러? 라고 할 때 사이즈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모아타운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저는 그려집니다. 예전부터도 모아타운 얘기들은 많이 했었지만 사실 전 단점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들은 해요. 모아타운 기껏 발표를 했는데 전에도 모아타운 설명을 했습니다. 장단점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단점 중 하나가 모여서는 한 2000세대, 3000세대 얘기할 수 있어도 개별 구역별로는 몇백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시공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300세대짜리 하나만 수주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아까 신당 9구역 케이스는 똑같이 평당 얼마를 받아야 돼? 라는 게 얘기가 나오죠. 다 묶어서 단일 브랜드로 묶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확답이 아니거든요. 조합이 다 다른데 그럼 무조건 현대로 다 수주해 주겠다라는 확답이 있는가? 그리고 설령 수주를 다 해준다 하더라도 조합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동일 진구 속도가 다를 거고 인허가 속도가 다를 거고, A 구역은 먼저 착공했는데 B 구역은 5년 뒤 착공하고, 그러면 규모의 경제 역시 못 살거든요. 각각 개별 현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면 신통기획처럼 한 판에 해야지, 돌고 돌아서 공사비 때문에 합쳐서 갈 것 같으면 오히려 사공이 많죠. 그럼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 높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먼저 갔었던 시범 사업지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그 뒤에 가고 있었던 모아타운들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고, 공사비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 대책 실효성이 있냐라는 비판도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대책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뭔가 세금 완화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이라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있는 게 분쟁이 많으니까 컨설팅 지원하도록 하겠다. 조정 전문가를 파견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시공사 분들도 얘기하는 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얘기들 합니다. 협의를 하면 뭐예요? 시공사는 이 돈을 못 짓겠다. 이대로는 적자다라는 얘기 할 거고. 그런데 봤는데 진짜 적자야. 그거 올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컨설팅을 해도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사비 검증 제도가 이미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제도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검증을 받도록 하는 거는 그 자체는 강행 규정인데 이 공사비 검증을 받았는데 이거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건 조합에서는 조합대로 야 공사비 검증 결과 야 700만 원이 맞대. 뭔 750이야. 그랬더니 건설사는 이대로 못 지어 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를 해주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사비로 본인이 지어주든가. 그게 아니면서 자꾸 그 금액을 제시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거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도 문제고 만들지 않아도 문제고 이럴 거면 차라리 컨설팅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둘이 합의해야 되는데 중재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원희룡 장관님은 LH 존립 근거 있냐? 막 무량판 아파트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도 뭔가 공공이 받으라는 얘기들은 국토부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LH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이놈의 무량판이니까 무량판 포비아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단지가 무량판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데 이게 공법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무량판 하면서 움직였었는데 막상 조사 결과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 시공이 없다. 2023년 10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기껏 이렇게 막 무량판 포비아는 나서서 해놓고 이거는 언론 보도가 별로 안 됐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량판 하면 막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무량판 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가 나서서 건설업계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GS도 그때 당시 무관용 원칙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8개월 역대 최장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다들 헤드라인에 이걸로만 뽑았죠. 근데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막상 GS건설에 83개 건설 현장 자체 검정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더라. 즉 이게 뭐예요? LH 현장만 문제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 중소기업 적합 제품만 쓰도록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싸게 저렴한 품질을 써야 된다라는 걸로 정의가 됐었죠. 그리고 또 최저입체제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도급 이런 재하청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최근에 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뭐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고 빨리빨리 인건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건데 LH에 대한 문제도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안 잡고 자꾸 뭐 LH를 때리겠다 이러고 있으니 장관님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급이 LH 입장에서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한국경제 기사로 돌아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제 당장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뭐 둘째 친다 하더라도 산다면 결국 신축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앞으로 공급이 나올 게 없다라는 거를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조차도 아 서울에 공급이 없겠는데? 신축 아파트 효율성이 높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인허가 이렇게 됐죠? 내년 인허가는 더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허가 이대로 막 비슷하게 가든가 더 떨어지는가 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공급량이라는 게 일단은 관성적으로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종전에 준비하는데 이미 2주 시작했어. 2주 시작했는데 어떡할 거야? 멈출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10,000세대가 공급된다고 해서 10,000세대로 보면 안 된다. 항상 구도심 같은 경우는 멸실주택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급량 자체는 얼마 안 된다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상기 신도시처럼 빈 땅에다가 지으면 3만 세대 공급 폭탄이 될 수 있지만 서울은 설령 1만 세대를 공급하든 2만 세대를 공급하든 실제로 순중되는 세대수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입주된 단지 중에서 제일 대규모 단지가 송파 헬리오시티였거든요. 가락시형 재건축 9,510세대였는데 일반 분양 세대수가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언론에서 맨날 1만 세대 공급 폭탄, 집값 떨어진다, 맨날 이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걸 인지하고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는 2021년도 기사인데, 네. 신축, 구축 아파트 값이 3년 새 4배 벌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됐을 때 진보 경제학자분들은 공급 충분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고, 실제로 저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재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전장을 복귀해보면 어떻게 됐나요? 그때 많은 조합들이 멈췄죠. 그리고 엎어지고 해제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난간을 뚫어서 꾸역꾸역 간 데들은 물론 그때 일반 분양도 잘 안 되니까 분담금도 많이 내면서 들어갔지만 그 조합원들이 다 손해봤냐? 약간 장이 좋았을 때 했으면 분담금 적었을 거다라는 아쉬움은 있어도 그때 완공을 시켜놨더니 다른 사업장은 다 멈춰 있었잖아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여전히 있어요. 신축 아파트 관리했더니 우리 집밖에 없네? 우리 구에서 우리 단지밖에 없네? 그러니까 휘소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얘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빌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있는 상품들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괜히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주요 지역들 가라고 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집값 폭등이 왔던 것들은 솔직히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공급을 안 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급을 안 한 거는 이전 정부에서 안 한 것도 있지만 그전 정부에서도 좀 부족했던 것들이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공급을 해야지 그나마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장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좀 연속으로 공급을 못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최소한 1년 이상은 공급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공급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지, 이제 보통 이제 공급을 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적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 공급을 많이 하면 시세가 빠져요. 오히려 안정되고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투자 수요만 줄이면은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수요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2020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공급 이슈는 계속 나올 텐데 오늘 김재훈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향후 2025년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 당장 만세대밖에 입주를 안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빼면은 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셔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전세 매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 수요 문제가 아니라 매매 문제가 아니라 임차 시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무튼 중요한 화두 꺼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김재경은 김재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부 뭔가요? 네. 그럼 이제 옥석 가리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결국 이제 조합마다 사업성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계주공 5단지가 분당에 5억이 나왔어요. 돌이켜서 보면 네. 사실 상계주공 5단지는 가치가 없냐? 네. 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노원구 재건축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이 노원구 재건축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재건축 단지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하네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